매캐한 화약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다. 이태준은 낡은 공장 건물의 옥상에 엎드린 채 망원 조중역 너머로 내부를 응시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특수 제작된 슈트 위로 떨어져 내렸지만 그의 미동 없는 자세는 그 어떤 냉혹한 겨울바람도 뚫지 못할 강철 같았다. 서울 외곽에 버려진 화학공장. 이곳은 인질 구출 작전의 주 무대였다. 테러리스트들은 보잘것없는 화학 폐기물 공장이라는 위장 아래 무고한 인질들을 붙잡고 협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협상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태준. 그는 대한민국 대테러 특수부대 SWAT팀의 최정예 요원이자 리더였다. 그의 별명은 섀도우.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목표물을 제거하는 그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하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는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10년 전 그는 눈앞에서 사랑하는 여동생을 잃었다. 테러리스트들의 무자비한 폭탄 테러. 당시 그는 군인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무력감과 죄책감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날 이후 그는 오직 복수와 정의를 위해 살아왔다. 여동생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는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팀장님, 브리핑 시작합니다. 무정이 너머로 부팀장 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태준의 오랜 파트너이자 친구였다. 그의 듬직한 존재는 태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태준은 조용히 무정이의 버튼을 눌렀다. 시작해. 지훈은 태준에게 공장 내부 도면과 인질들의 위치,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의 배치 상황을 보고했다. 확인된 테러리스트는 총 8명입니다. 모두 중무장하고 있으며 인질은 5명입니다. 공장 내부에 다량의 화학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어 작전 중 폭발이나 유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화학 폐기물. 그 단어는 그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그는 이번 작전이 단순한 인질 구출을 넘어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와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테러리스트들의 신원은? 태준이 물었다. 신원 불명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이들은 단순한 테러 집단이 아닌 고도로 훈련된 용병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그때 태준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SWAT 팀장 이태준 팀장님, 국가정보원 한지수 요원입니다. 작전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한지수. 그녀는 국가정보원 최고의 데이터 분석가였다. 그녀는 뛰어난 분석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늘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태준은 그녀가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말씀하십시오. 태준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저희 정보에 따르면 이번 테러의 배후에는 단순히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닌 훨씬 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과거 군사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정 자료입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심상치 않은 정보가 담겨 있었다. 군사 프로젝트.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여동생이 희생되었던 테러 사건 역시 과거 군사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어떤 자료입니까? 태준이 물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그 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 외에 자료 회수 임무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지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작전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국가안보와 무고한 인질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자료 회수 임무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수의 무전이 끊어지자 지우는 태준에게 물었다. 팀장님, 대체 어떤 자료길래 국정원까지 나서는 겁니까? 태준은 지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임무에만 집중한다. 인질 구출, 그리고 자료 회수. 작전 시간이 임박했다. 밤하늘은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태준은 자신의 팀원들을 둘러봤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제군들, 이번 작전은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작전보다 위험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우리의 임무는 무고한 생명을 구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존재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단 한 명의 희생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 정신 집중해라.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팀원들은 태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태준을 믿었다. 그는 언제나 팀원들을 안전하게 이끌어왔다. 작전 개시 신호가 떨어졌다. 태준의 팀은 세 방향으로 나뉘어 공장 안으로 침투했다. 태준은 선두에 서서 공장 내부로 진입했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빨랐다. 그는 내부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테러리스트들의 동선을 예측하며 움직였다. 공장 내부는 폐쇄된 지 오래된 탓에 곰팡이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곳곳에 널브러진 화학 폐기물 드럼통들은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태준은 자신의 팀원들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하며 작전 개시를 기다렸다. 그들은 내부로 깊숙이 침투했다. 테러리스트들은 예상보다 더 치밀하게 공장 내부를 감시하고 있었다.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들은 그들의 움직임을 제약했다. 태준은 자신의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내 감시망을 우회하여 움직였다. 그들은 인질들이 갇혀 있는 곳에 가까워졌다. 인질들은 공장 한가운데 있는 폐쇄된 창고에 갇혀 있었다. 창고 주위에는 테러리스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태준은 인질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망원 조중용으로 창고 내부를 살폈다. 인질들은 모두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인질들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모두 의식을 잃은 것 같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준은 인질들의 상태를 보고 심장이 철렁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작전 개시. 인질들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테러리스트들은 제압한다. 태준의 명령에 따라 팀원들은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했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공장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준은 선두에 서서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며 인질들이 갇힌 창고로 향했다. 그의 움직임은 거침없었다. 그는 창고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창고 안에는 테러리스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인물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싸늘했다. 그의 옆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알 수 없는 화학 구조식이 떠 있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태준은 그를 향해 총을 겨눴다. 테러리스트의 우두머리는 태준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태연하게 노트북에 무언가를 입력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섬뜩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너무 늦었다.
SWAT 팀장, 너희들은 이미 함정에 빠졌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장 내부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공장 내부가 흔들렸다. 태주는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폭발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그의 팀원들도 모두 폭발의 충격에 쓰러졌다. 폭발로 인해 공장 내부의 화학 폐기물 드럼통들이 쓰러지면서 유독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주위는 순식간에 유독 가스로 뒤덮였다. 태주는 방독면을 착용했지만 유독 가스는 그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팀장님, 공장 내부가 함정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미리 설치해 놓은 폭탄입니다. 지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들은 김도현이라는 테러리스트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한 것이었다. 김도현은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 군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뛰어난 화학 엔지니어였다. 그는 화학 폐기물을 이용해 폭탄을 만들고 유독가스를 퍼뜨려 인질들과 SWAT팀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모두 후퇴한다. 인질들을 데리고 공장 밖으로 나간다. 태주는 팀원들에게 명령했다. 하지만 공장 내부의 상황은 최악이었다. 폭발로 인해 출구가 막히고 유독가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테러리스트들은 사방에서 그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SWAT팀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팀장님,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주는 절망에 빠졌다. 그의 눈앞에는 10년 전 여동생을 잃었던 악몽이 다시 펼쳐지는 듯했다. 무력감과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는 이대로 자신의 팀원들과 인질들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때 무정이 너머로 한지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태준 팀장님, 위험합니다. 그곳은 김도현이 계획한 화학가스 살포 현장입니다. 어서 벗어나야 합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사방이 막혔다. 도망갈 곳이 없어. 태준은 절규하듯 소리쳤다. 한지수는 태준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 역시 과거에 상처가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과거 군사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다. 그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녀의 아버지는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무죄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는 이번 테러 사건이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된 과거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이태준 팀장님,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지수의 목소리에서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그는 팀원들에게 최대한 버틸 것을 지시했다. 테러리스트들은 점점 더 그들을 압박해왔다. 총성은 끊이지 않았고 유독가스는 더욱 심해졌다. SWAT팀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윙! 정체불명의 드론 한 대가 공장 상공에 나타났다. 드론은 맹렬한 속도로 공장 내부로 진입했다. 태주는 드론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다. 드론은 테러리스트들을 향해 섬광탄과 연막탄을 발사했다. 쾅, 펑. 섬광과 연막이 공장 내부를 뒤덮었다. 테러리스트들은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드론은 그 틈을 타 태준의 팀과 인질들에게 안전한 통로를 열어주었다. 팀장님, 드론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지훈이 소리쳤다. 태준은 드론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모두 드론이 열어준 통로로 이동한다. 서둘러. SWAT 팀은 인질들을 데리고
드론이 열어준 통로를 통해 공장 밖으로 빠져나갔다. 드론은 끝까지 테러리스트들의 시선을 끌며 그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테러리스트들은 드론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여 그들을 놓치고 말았다. 공장 밖으로 나온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드론은 자신들의 임무를 마친 듯 밤하늘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태주는 드론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자신들을 구출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직감했다. 이 드론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가 조종하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다. 팀장님, 드론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태주는 지훈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의문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누구일까? 대체 누가 우리를 도운 걸까? 그때 한지수의 무전이 다시 걸려왔다. 이태준 팀장님, 무사하십니까? 드론의 정체는 파악되었습니까? 무사합니다. 하지만 드론의 정체는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우리를 도왔고 임무를 마치자마자 사라져 버렸습니다. 태준은 보고했다. 지수는 태준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 드론, 저희 국정원 소속이 아닙니다. 아마 개인적인 목적을 가진 누군가가 조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의 기술은 저희가 보유한 어떤 드론보다도 뛰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드론이 아닙니다. 지수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태주는 지수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드론의 정체,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진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여동생의 죽음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 모든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화학공장을 탈출한 이태준과 SWAT팀은 무사히 인질들을 구출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빗속을 뚫고 현장으로 달려왔다. 인질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팀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태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의문의 드론, 김도현이라는 테러리스트의 정체, 그리고 그의 여동생 사구와의 기묘한 연결고리.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얽혀 있었다. 현장 지휘 본부, 국가정보원 한지수 요원은 이미 태준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태준을 향했다. 이태준 팀장님, 드론에 대한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지수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진실을 파헤치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말씀하십시오. 드론은 군사용 최첨단 스텔스 드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민간 드론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종자의 신원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에 탑재된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특이한 주파수가 감지되었습니다. 저희도 처음 보는 주파수입니다. 지수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처음 보는 주파수라니요? 네. 매우 복잡하고 암호화된 주파수입니다. 저희 국정원의 최고 전문가들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드론을 조종하는 자는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도의 해킹 능력과 최첨단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전문가일 것입니다. 지수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태준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10년 전 여동생이 희생되었던 테러 사건의 배후 역시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들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 드론이 우리를 왜 도왔을까요? 태준이 물었다.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드론은 우리를 도우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도연의 배후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려는 태주는 지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수가 단순히 이번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을 넘어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속에 숨겨진 슬픔은 그에게도 익숙한 것이었다. 한지수 요원, 혹시 이번 사건이 과거 군사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 여동생도 과거 군사 프로젝트와 관련된 테러로 희생되었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지수의 얼굴에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태주는 그녀가 자신의 질문에 당황했음을 알아챘다. 이태준 팀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기밀 사항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사건에 개인적으로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수는 태준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태준은 지수의 말에서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언젠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이라고 믿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도연에 대한 정보는 어떻습니까? 그는 어떤 인물입니까? 태준이 화제를 돌렸다. 김도연은 과거 국방과학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블랙 로터스라는 극비리에 진행되던 생화학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불명예스럽게 퇴출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잠적했고 최근에서야 테러리스트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지수는 김도연의 과거를 설명했다. 프로젝트 블랙 로터스. 태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 있었다. 10년 전 그의 여동생이 희생되었던 테러 사건 당시에도 이 프로젝트 이름이 언급되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음모임을 확신했다. 그럼 그가 찾던 자료는 프로젝트 블랙 로터스와 관련된 자료였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네. 그 자료는 블랙 로터스의 핵심 기술이 담겨 있는 파일입니다. 그 파일이 외부에 유출된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김도연은 그 파일을 탈취하여 복수하려 했던 것입니다. 지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태준은 김도연의 목적을 알게 되자 더욱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려 했던 것이다. 김도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국정원 요원들이 추격 중입니다. 조만간 검거될 것입니다.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김도연이 단순히 파일을 탈취하려 했던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에게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아마도 자신의 여동생의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었다. 그때 지훈이 태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팀장님, 좀 쉬셔야 합니다. 며칠 밤낮으로 잠도 못 주무셨지 않습니까?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쉴 틈 없다. 김도현을 잡기 전까지는 쉴 수 없어. 지수는 태준의 단호한 모습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김도연과 드론, 그리고 프로젝트 블랙 로터스로 가득했다. 그는 거실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쳤다. 앨범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여동생의 사진이 있었다. 수아, 오빠가 꼭 모든 진실을 밝혀낼게. 내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게. 다음 날 태준은 지수와 함께 프로젝트 블랙 로터스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군사 기밀 문서를 파헤치고 관련 인물들을 추적했다. 하지만
자료들은 모두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었고 관련 인물들은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협박이라도 받은 듯 모든 것을 모른다고만 했다. 이태준 팀장님, 자료들이 너무 완벽하게 지워져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감추려 했던 것 같습니다. 지수는 좌절감에 한숨을 쉬었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들은 단순히 감추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블랙 로터스 프로젝트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다.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도현의 위치가 파악되었다는 국정원의 연락이었다. 김도현은 서울 시내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숨어 있었다. 민준과 지수는 즉시 김도현이 숨어 있는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는 낡고 허름했다. 김도현은 그곳에서 은밀하게 자신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김도현의 아파트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김도현은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SWRT 팀장, 여기까지 쫓아왔군. 하지만 너무 늦었다. 김도현은 싸늘하게 말했다. 태준은 김도현에게 총을 겨눴다. 손들어. 김도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네가 찾던 파일은 어디 있지? 네가 왜 블랙 로터스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려 했지? 내 동생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절규가 담겨 있었다. 김도현은 태준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여동생? 아, 그 불쌍한 아이? 그녀는 단지 불운했을 뿐이다. 그녀의 죽음은 위대한 계획을 위한 작은 희생이었을 뿐. 김도현의 말에 태준의 눈빛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김도현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다. 개자식, 네가 감히 내 동생을 모욕해. 지수는 태준을 말렸다. 이태준 팀장님, 진정하십시오.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김도현은 태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태준은 그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김도현을 제압하고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말해, 네 배후에 누가 있는 거지? 블랙 로터스 프로젝트의 진짜 책임자는 누구지? 태준이 물었다. 김도현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도 모르는군. 너희들은 모두 바보야. 블랙 로터스는 시작일 뿐이다. 이제 곧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 순간 김도현은 품속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내 자신의 목에 찔렀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경련을 일으켰고 그는 입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김도현! 태준은 김도현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김도현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태준은 절망에 빠졌다. 김도현이 죽음으로써 모든 진실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완성할 기회를 놓친 것이었다. 지수는 김도현의 옆에 놓여있던 노트북을 발견했다. 노트북 화면에는 블랙 로터스 파일이 떠 있었다. 지수는 재빨리 파일을 확보하려 했지만 파일은 이미 암호화되어 있었다. 젠장,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지수는 절망감에 소리쳤다. 그때 갑자기 김도현의 아파트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아파트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모두 중무장하고 있었고 김도현의 죽음을 확인하고 파일을 탈취하려 했다. 태준은 괴한들의 등장에 놀랐지만 즉시 방어 자세를 취했다. 한지수 요원, 파일을 들고 먼저 도망가세요.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지수는 망설였다. 태준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하지만 파일은 반드시 확보해야 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노트북을 들고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다.
태주는 괴한들과 맞섰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상대는 숫자가 너무 많았다. 그는 격렬한 싸움 끝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괴한들은 태준을 제압하고 노트북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윙! 정체불명의 드론 한 대가 아파트 상공에 나타났다. 드론은 괴한들을 향해 섬광탄과 연막탄을 발사했다. 괴한들은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드론은 그 틈을 타 태준을 구출하려 했다. 드론은 태준에게 다가와 그의 몸을 감쌌다. 드론은 태준을 들어올려 아파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괴한들은 드론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하여 그들을 놓치고 말았다. 드론은 태준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밤하늘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태준은 드론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여전히 드론의 정체는 미궁 속에 있었다. 그는 자신을 도운 이 미스터리한 존재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김도현이 남긴 블랙 로터스 파일의 비밀을 반드시 풀어내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도현의 죽음은 이태준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모든 진실이 그의 소나귀에서 빠져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한지수가 확보한 암호화된 파일은 그에게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다. 그 파일 안에 김도현이 숨기려 했던, 그리고 프로젝트 블랙 로터스와 관련된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을 것이었다. 태준은 부상을 입은 몸을 이끌고 한지수에게 향했다. 지수는 김도현의 아파트에서 탈출한 후 안전한 국정원 비밀 거점으로 이동해 있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파일 암호를 해독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파일은 최고 수준의 암호화 기술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정원에서도 이런 복잡한 암호는 처음 봅니다. 지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태준은 지수의 옆에 앉았다. 그의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 드론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드론이 사라진 곳에 이런 것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작은 목걸이를 태준에게 내밀었다. 목걸이에는 낡고 빛바랜 강아지 발바닥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펜던트 뒷면에는 희미하게 바클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바클리? 태준은 목걸이를 받아들었다.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10년 전 여동생과 함께 키우던 유기견의 이름이 바클리였다. 그 개는 여동생이 죽던 날 함께 있었고 그 이후로 사라져버렸다. 혹시 이 드론을 조종한 사람이 바클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바클리 자체가... 설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태준은 목걸이를 꽉 쥐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바클리. 그 이름은 그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그는 바클리가 여동생의 죽음 이후 사라졌지만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믿고 있었다. 하지만 드론과 바클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바클리는 제 여동생이 키우던 개였습니다. 10년 전 테러 사건 때 여동생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라져 버렸죠.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서는 희미하게 눈물이 맺혔다. 지수는 태준의 이야기에 놀랐다. 그녀는 드론의 주인이 태준의 여동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럼 드론의 주인이 팀장님의 여동생과 관련된 사람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 확실합니다. 바클리라는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를 떨어뜨린 것은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드론의 주인을 찾기 위해 바클리라는 이름을 단서로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바클리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고 드론의 주인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때 지수는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을 떠올렸다. 이태준 팀장님, 드론이 사용했던 특이한 주파수 기억하십니까? 그 주파수를 분석하면 드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강아지의 초음파 주파수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준은 지수의 말에 놀랐다. 강아지의 초음파 주파수.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발상이었다. 하지만 지수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다. 드론의 주인이 바클리와 관련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국정원의 최고 음파 분석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드론의 주파수를 분석했다. 며칠 밤낮없이 이어진 분석 끝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드론의 주파수는 인간이 아닌 동물이 조종하는 드론의 주파수였다. 정확히 말하면 고도로 훈련된 개가 조종하는 드론의 주파수였다. 이태준 팀장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드론을 조종하는 것은 개입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개입니다. 음파 분석 전문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태준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개가 드론을 조종한다니.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다. 바클리. 그의 여동생이 키우던 유기견. 그 개는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비상한 지능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의 말을 거의 알아듣는 듯했다. 바클리, 정말 바클리가 드론을 조종하는 것일까? 태준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다. 만약 바클리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가 자신을 돕고 있다면,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지수는 음파 분석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태준의 여동생과 바클리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로 다가왔다. 이태준 팀장님, 바클리는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누가 바클리를 훈련시킨 것일까요? 지수가 물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클리는 평범한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바클리를 이용해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김도현이 남긴 암호화된 파일과 바클리의 주파수 패턴을 연결하여 분석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파일의 암호에는 바클리의 초음파 주파수 패턴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바클리만이 해독할 수 있는 암호처럼 보였다. 이태준 팀장님, 파일 암호가 풀렸습니다. 바클리의 초음파 주파수 패턴이 암호의 열쇠였습니다. 지수는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파일이 해독되자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프로젝트 블랙 로터스의 진짜 목적은 생화학 무기 개발이 아니라 인간의 뇌를 조종하는 신경 조작 물질 개발이었다. 그들은 이 물질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고 국가를 장악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백삼보다 훨씬 더 거대한 세력이 숨겨져 있었다. 이건 생체 실험입니다. 인간의 뇌를 조종하려 했다니. 지수는 파일을 보며 경악했다. 태준은 파일의 내용을 보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의 여동생은 이 악마 같은 프로젝트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김도현은 이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려 했던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김도현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파일에는 블랙 로터스 프로젝트의 진짜 책임자가 명시되어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가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인 한상철 수석 보좌관이었다. 한상철. 태준은 그 이름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한상철은 국가를 수호하는 인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이토록 잔인한 프로젝트의 배후였다니. 지수는 파일에 담긴 한상철의 이름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과거 블랙 로터스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무죄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들어왔다. 하지만 파일에는 한상철이 자신의 아버지를 희생양 삼아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건 거짓말이야. 아버지가 한상철에게 이용당했다니.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주는 지수의 충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한지수 요원, 괜찮습니까?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명을 썼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한상철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태준 팀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한상철은 국가 최고 권력자입니다. 우리가 그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지수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태주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한상철이 아무리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결국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의 누명도 반드시 벗겨드릴 것입니다. 태준의 말에 지수는 힘을 얻었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서 그녀는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태준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한상철의 모든 범죄 행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파일에 담긴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들은 한상철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과 기관들을 추적했다. 그들은 한상철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진행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는 증거들을 찾아냈다. 조사 과정에서 그들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프로젝트 블랙 로터스에 참여했던 한 과학자가 사망한 것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알고 탈출했지만 한상철의 감시를 피해 숨어 지내고 있었다. 이태준 팀장님, 이 과학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가 한상철의 모든 악행을 증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지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사망한 것으로 위장된 과학자를 찾아 나섰다. 과학자는 서울 외곽의 한 외딴 마을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태준과 지수는 그를 설득하여 한상철의 만행을 폭로하도록 했다. 과학자는 한상철이 블랙 로터스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의 뇌를 조종하는 물질을 개발하려 했으며 그 물질을 이용해 국가의 주요 인사들을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 계획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한 태준의 여동생의 죽음과 지수의 아버지가 누명을 쓴 것도 모두 한상철의 짓이었다고 밝혔다. 한상철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과학자는 분노의 찬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과학자의 증언에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의 여동생은 이 악마 같은 프로젝트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그는 한상철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한상철은 국가 최고 권력자였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보호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다. 그들은 한상철을 고발하려 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방해에 부딪혔다. 이태준 팀장님, 한상철은 우리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그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갑자기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태준은 전화를 받았다. 이태준 팀장, 내 여동생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내게 빚을 지게 될 것이다.
차갑고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주는 그 목소리를 듣고 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것은 백산의 목소리였다. 백산은 감옥에 있었지만 여전히 외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산, 네가 어떻게 감히 감옥에서... 태주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너의 불행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김도현은 단지 내 작은 장난감일 뿐이었다.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 백산은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백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태준의 머리 위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쿵! 태준은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피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떨어져 있었다. 팀장님, 괜찮아요? 지수가 소리쳤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쳤다. 백사는 감옥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배후에는 한상철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태주는 자신과 설아, 그리고 수아의 안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그를 믿고 함께 싸워줄 지수가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들을 돕고 있을 미스터리한 드론의 주인, 바클리가 있었다. 백산의 섬뜩한 목소리와 함께 날아든 철골 구조물은 이태준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했다. 그는 감옥에 갇힌 백산이 어떻게 외부와 연락을 취하고 자신을 위협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백산의 그림자가 여전히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 뒤에는 한상철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숨겨져 있었다. 이태준은 한지수와 함께 백산의 감옥 내 활동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백산의 접견 기록, 통화 기록, 그리고 그에게 전달된 모든 물품들을 샅샅이 뒤졌다. 놀랍게도 백산은 감옥 내에서도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는 김 변호사 외에도 몇몇 교도관들과 수감자들을 매수하여 외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작은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태준 팀장님, 백산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김도현을 조종하고 수아 씨를 납치한 것도 모두 이 감옥 안에서 계획된 일입니다. 지수는 자료를 보며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백산의 집요함과 악랄함에 치를 떨었다. 김 변호사 외에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을 겁니다. 백산이 감옥 안에서 이런 거대한 계획을 꾸미려면 분명 더 강력한 조력자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들은 백산의 감옥 내 접견 기록을 다시 자세히 살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의외의 인물을 발견했다. 바로 이진우. 과거 JK그룹의 상무이자 백산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인물이었다. 이진우는 백산의 범죄에 가담한 죄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 이진우, 이자가 아직 백산과 연결되어 있었다니.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태주는 이진우가 백산에게 충성심이 강한 인물이었음을 기억했다. 그는 백산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이진우를 접견했다. 이진우는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교활했다. 그는 태준과 지수의 방문에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태준 팀장님, 그리고 한지수 요원. 나를 찾아올 줄은 몰랐군. 백산 회장님께 용건이 있으십니까? 이진우는 조롱하듯 말했다. 태준은 이진우의 멱살을 잡았다. 이진우, 네가 백산에게 강수아를 납치하도록 지시했지. 네가 백산의 눈과 귀가 되어 그를 도왔지. 이진우는 태준의 손길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가 뭘 도왔다는 겁니까? 나는 그저 백산 회장님의 충실한 부하였을 뿐.
그분은 내게 지시를 내렸고 나는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네가 한상철 수석 보좌관과 백산의 연결고리였지. 네가 한상철에게 블랙 로터스 프로젝트의 정보를 넘겼지. 지수는 이진우를 추궁했다. 이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한상철의 이름에 당황하는 듯했다. 한상철, 그분은 나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백산 회장님을 존경했을 뿐입니다. 이진우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태주는 이진우가 한상철의 이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이진우가 한상철과 백산의 연결고리임을 확신했다. 이진우, 네가 지금 진실을 말하면 죄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면 내 죄는 더욱 커질 것이다. 태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백산에게 충성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는 듯했다. 내가 모든 것을 말하면 정말 죄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약속한다. 네가 진실을 말한다면 너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 것이다. 태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진우는 결국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알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나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한상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진우는 백산과 한상철의 모든 연결고리를 털어놓았다. 한상철은 블랙 로터스 프로젝트의 진짜 책임자였다. 그는 과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의 뇌를 조종하는 신경조작 물질을 개발하려 했다. 그는 이 물질을 이용하여 국가의 주요 인사들을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고 국가를 장악하려 했던 것이다. 백산은 한상철의 사업 파트너였다. 그는 한상철의 자금줄 역할을 했고 그의 불법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태준의 여동생의 죽음과 김도연의 테러 사건은 모두 한상철과 백산이 꾸민 짓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것이다. 특히 이진우는 백산의 지시를 받아 김도현에게 블랙 로터스 프로젝트의 자료를 넘겨주고 그를 부추겨 테러를 일으키도록 했다. 이는 한상철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김도현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한상철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백산 회장님을 통해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입니다. 이진우는 몸서리치며 말했다. 지수는 이진우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한상철에게 이용당하고 누명을 썼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그녀의 심장을 아프게 했다. 이진우, 그럼 강수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백산이 수아를 납치해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이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만은 저도 모릅니다. 백산 회장님은 수아 씨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자신만의 은신처에 숨겨두었을 겁니다. 저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이진우의 말에 절망했다. 수아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다. 그들은 이진우의 증언을 확보한 후 곧바로 한상철을 체포하려 했다. 하지만 한상철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그들을 방해했다. 경찰청 내부에도 그의 신복들이 있었고 언론은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이태준 팀장님, 한상철은 우리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그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갑자기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태준은 전화를 받았다. 이태준 팀장, 내 여동생 강수아를 찾고 싶다면
서울 북부 폐차장으로 와라. 혼자 와야 한다. 경찰을 데리고 오면 강수아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차갑고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백산의 목소리였다. 백산, 네가 감히 강수아를. 태주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선택은 내 몫이다. 강수아를 살리고 싶다면 혼자 와라. 시간은 오늘 밤 10시까지다. 백산의 목소리는 끊어졌다. 태주는 백산의 협박에 분노와 함께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백산이 여전히 자신을 조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수아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태준 팀장님,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백산은 팀장님을 제거하려 할 겁니다. 지수가 다급하게 말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나는 혼자 갈 겁니다. 수아를 구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찰을 데리고 가면 수아의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지수는 태준의 단호한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준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강민준 씨, 제가 팀장님을 도울게요. 저도 함께 갈게요. 지수는 태준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태준은 지수의 손을 잡았다. 한지수 요원, 아가씨는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아가씨는 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한상철의 죄를 폭로하고 아가씨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야 합니다. 그게 아가씨의 임무입니다. 지수는 태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준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태준 팀장님, 제발 무사히 돌아오세요. 꼭이요. 지수는 흐느끼며 말했다. 태준은 지수를 끌어안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아가씨 곁으로. 그날 밤 태준은 홀로 서울 북부 폐차장으로 향했다. 폐차장은 낡고 음산했다. 수많은 폐차들이 흉물스럽게 쌓여 있었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태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는 수아를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폐차장 안으로 들어서자 백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태준 팀장, 생각보다 빨리 왔군. 역시 내 여동생에 대한 정은 두텁군. 백산은 마스크를 쓴 채 폐차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중무장한 채 태준을 노려보고 있었다. 수아는 폐차장 한 구석에 묶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있었다. 수아야, 태준은 수아를 향해 소리쳤다. 수아는 태준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빠, 오지마. 위험해. 백산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감동적인 남매의 재회로군.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날 시간이다. 백산은 태준에게 총을 겨눴다. 내 놈의 죽음으로 나의 복수는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한상철 수석 보좌관의 위대한 계획도 완성될 것이다. 그 순간 태준은 자신의 몸을 날려 백산의 총격을 피했다. 그는 백산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았다.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태준은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홀로 싸웠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상대는 숫자가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지쳐갔고 부상을 입기 시작했다. 백산은 뒤에서 태준을 노려봤다. 그의 눈빛은 악의로 가득했다. 이태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너는 결국 내 손에 죽을 것이다. 그때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윙! 정체불명의 드론 한 대가 폐차장 상공에 나타났다. 드론은 맹렬한 속도로 폐차장 내부로 진입했다. 태준은 드론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다. 드론은 테러리스트들을 향해 섬광탄과 연막탄을 발사했다. 쾅, 펑.
섬광과 연막이 폐차장 내부를 뒤덮었다. 테러리스트들은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드론은 그 틈을 타 태준에게 다가가 수화를 묶고 있던 줄을 끊었다. 바클리. 태준은 드론을 보고 소리쳤다. 드론의 몸체에는 희미하게 바클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수아는 드론의 도움으로 구속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드론의 주위를 맴도는 바클리의 모습에 놀랐다. 바클리는 그녀의 어릴 적 기억 속의 그 개였다. 백사는 드론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바클리의 도움에 분노의 치를 떨었다. 젠장, 저 빌어먹을 드론이 또 나타났어. 잡아라. 저 드론을 파괴해라. 테러리스트들은 드론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드론은 총알을 피하며 능숙하게 폐차장 내부를 날아다녔다. 바클리는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태준과 수아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안전한 탈출로를 열어주려 했다. 오빠, 이쪽이야. 수아는 태준에게 소리쳤다. 태준은 수아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는 수아를 안고 폐차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바클리는 드론을 조종하며 테러리스트들의 시선을 끌었고 그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폐차장 밖으로 나온 태준은 수아를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범벅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수아는 그의 품에 안겨 떨고 있었다. 그때 백산의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태준, 강수아, 너희들은 절대 내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의 불행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백산은 폐차장 옥상에 나타나 태준과 수아를 노려봤다. 그의 손에는 마지막 남은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태준과 수아를 향해 총을 겨눴다. 백산, 그만둬. 그때 한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는 경찰 특공대를 이끌고 폐차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태준을 혼자 보낼 수 없어 뒤를 쫓아왔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백산의 테러리스트들을 모두 제압했다. 백산은 지수와 경찰 특공대의 등장에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태준과 수에게 마지막 총격을 가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바클리가 조종하는 드론이 백산에게 돌진했다. 드론은 백산의 손에 들린 총을 떨어뜨리고 그의 몸을 들이받았다. 백산은 옥상에서 추락했다. 백산, 태준은 백산의 추락에 놀랐다. 백산은 폐차장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렸다. 그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태준을 노려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악의로 가득했다. 그는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백산의 죽음과 함께 폐차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태준은 수아를 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지수는 태준과 수에게 다가와 그들을 끌어안았다. 그들은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다. 바클리는 드론에서 내려와 태준과 수에게 다가왔다. 녀석은 태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태준은 바클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바클리, 살아있었구나.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바클리는 태준의 얼굴을 핥으며 그를 위로했다. 녀석의 눈빛은 따뜻하고 영리했다. 수아 역시 바클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바클리가 자신들을 지켜주었음에 감사했다. 그들은 백산이 남긴 모든 악몽을 끝냈다. 하지만 한상철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들은 이제 한상철과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바클리라는 특별한 동반자가 있었다. 백산의 죽음은 이태준과 한지수에게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들 앞에 놓인 진정한 적은 여전히 건재했다. 바로 한상철 수석 보좌관. 그는 그림자처럼 모든 악행을 조종하며 국가를 뒤흔들고 있었다. 이진우의 증언과 김도연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블랙 로터스 프로젝트 파일은
한상철의 잔혹한 계획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그가 인간의 뇌를 조종하는 신경조작 물질을 개발하여 국가의 주요 인사들을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이태준과 한지수는 한상철을 체포하고 그의 모든 음모를 폭로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했다. 그들은 백산의 죽음이 한상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었기에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다. 예상대로 한상철은 백산의 죽음에 분노했고 자신의 계획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더욱 잔인한 수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심지어 태준과 지수를 제거하려 했다. 이태준 팀장님, 한상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교활하고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막을 겁니다. 지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한상철의 죄를 폭로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태준은 지수의 손을 잡았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클리가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바클리는 태준과 수아 곁으로 돌아온 후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녀석은 여전히 드론을 능숙하게 조종했고 마치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듯 행동했다. 바클리는 태준과 지수가 한상철의 은신처나 비밀 연구소를 찾을 때마다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녀석은 특유의 영리함으로 숨겨진 감시 카메라를 찾아내거나 보안 시스템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이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느 날 바클리는 낡은 지도를 물고 태준에게 다가왔다. 지도는 오래되어 너덜너덜했지만 특정 지역의 지형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었다. 그곳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광산지대였다. 바클리, 이게 무슨 뜻이지? 태준이 묻자 바클리는 지도를 발로 툭툭 치며 짖었다. 녀석은 태준에게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듯했다. 지수는 지도를 자세히 살폈다. 이곳은 오래전에 폐쇄된 광산지대입니다. 하지만 이곳이라면 한상철이 비밀 연구소를 만들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 곳이니까요. 그들은 바클리가 이끄는 대로 광산지대로 향했다. 광산 입구는 거대한 바위로 막혀 있었고 인적이 드물었다. 하지만 바클리는 망설임 없이 바위 틈새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외부로 연결되는 작은 통로가 있었다. 이태준 팀장님, 이곳입니다. 바클리가 말하는 곳이 틀림없습니다. 지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통로를 통해 광산 내부로 진입했다. 광산 내부는 어둡고 습했다.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클리는 앞장서서 어둠 속을 안내했다. 녀석은 마치 모든 길을 아는 듯 망설임 없이 나아갔다. 광산 깊숙한 곳에 이르자 그들은 거대한 철문과 마주했다. 철문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태준은 철문을 열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바클리가 드론을 조종하여 보안 시스템에 침투했다. 드론은 순식간에 시스템을 해킹했고 철문은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바클리, 정말 대단하다. 태준은 놀라움과 함께 감탄했다. 철문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거대한 지하 실험실과 마주했다. 실험실 안에는 수많은 연구 장비들과 함께 알 수 없는 화학 물질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블랙 로터스인데 프로젝트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있는 드럼통들이 쌓여 있었다. 이곳이 바로 한상철의 비밀 연구소였던 것이다. 이태준 팀장님, 이곳에 블랙 로터스의 모든 것이 숨겨져 있었군요. 지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실험실 내부를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한상철의 연구 일지와 함께
신경조작 물질의 제조법, 그리고 그 물질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한상철의 계획이 담긴 문서들을 발견했다. 문서에는 한상철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주요 인사들을 제거하거나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던 잔혹한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 인간은 정말 악마야. 태주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의 여동생은 이런 악마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그때 갑자기 실험실 문이 열리고 한상철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중무장하고 있었고 그들을 제거하려 했다. 젠장, 들켰군. 태주는 지수를 보호하며 그들과 맞섰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상대는 숫자가 너무 많았다. 바클리는 드론을 조종하여 부하들을 공격했다. 드론은 섬광탄과 연막탄을 발사하여 부하들의 시야를 가렸고 그 틈을 타 태준과 지수가 방역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바클리의 활약으로 태준과 지수는 부하들을 제압하고 실험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들은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청으로 향했다. 하지만 한상철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모든 증거를 조작하여 태준과 지수를 오히려 역공격하려 했다. 이태준 팀장님, 언론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상철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은 이 모든 것이 한상철의 계획임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악몽이 다시 반복되는 듯했다. 자신의 여동생이 누명을 쓰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과 지수가 누명을 쓸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들은 한상철의 언론 조작에 맞서기 위해 자신들이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익명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철의 모든 악행을 폭로했다. 처음에는 언론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다. 블랙 로터스 프로젝트의 연구일지, 신경조작 물질 제조법, 그리고 한상철의 잔혹한 계획이 담긴 문서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한상철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검찰은 국민들의 압력에 못 이겨 한상철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상철은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그때 바클리가 조종하는 드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드론은 한상철이 자신의 비자금을 숨겨놓은 비밀 장소와 그가 부하들과 은밀하게 통화했던 녹음 파일들을 찾아냈다. 이 증거들은 한상철의 마지막 발악을 막고 그를 체포할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한상철은 결국 자신의 모든 범죄가 드러나자 절규했다. 그는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의 모든 악행은 만천에 드러났고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한상철의 몰락과 함께 블랙 로터스 프로젝트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신경 조작 물질은 모두 폐기되었고 관련된 모든 연구원들은 처벌을 받았다. 지수의 아버지는 한상철의 죄가 밝혀지면서 누명을 벗게 되었다. 그는 무죄로 풀려났고 지수는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준 태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태준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덕분에 아버지가 누명을 벗을 수 있었어요.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태준의 손을 잡았다. 태준은 지수의 손을 꽉 잡았다. 한지수 요원, 아가씨가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아가씨도 저의 빛이자 저의 희망입니다. 그들은 모든 임무를 완수했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블랙 로터스 프로젝트의 희생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은 그들의 다음 임무였다. 그리고 바클리. 녀석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능력으로
그들 곁을 지키고 있었다. 녀석의 존재는 그들에게 신비로움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을 선사했다. 수아는 한상철의 악행이 모두 드러나자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오빠 태준과 설아, 그리고 바클리 곁에서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돕는 심리 상담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었다. 태주는 다시 레이서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지수가 있었고, 건강을 되찾은 수아가 있었고, 그리고 특별한 동반자 바클리가 있었다. 그는 모든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전 세계 레이싱 팬들의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바클리는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누가 바클리를 훈련시켰을까? 그리고 바클리가 드론을 조종하게 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태준은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바클리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녀석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야만 비로소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태준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바클리, 그의 여동생과 함께 사라졌던 그 개. 녀석은 어떻게 최첨단 드론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누가 바클리를 훈련시킨 것일까? 이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는 한 태주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바클리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한지수는 태준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JK그룹의 정보망과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를 동원하여 바클리의 행방을 추적했다. 바클리가 사라진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녀석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수많은 유기견 보호소, 동물병원, 그리고 특수훈련시설들을 조사했지만 바클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녀석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이태준 팀장님, 바클리는 마치 유령 같습니다. 10년 동안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바클리의 흔적을 지운 것 같습니다. 지수는 좌절감에 한숨을 쉬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흔적이 없을 리가 없어. 바클리는 평범한 개가 아니야. 분명 어딘가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야. 그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바클리가 사라진 날의 기록들을 되짚어봤다. 10년 전 테러 사건 현장에서 바클리가 사라졌을 때 수색팀은 녀석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한 소방관이 낡은 수첩에 기록한 내용이 지수의 눈에 띄었다. 소방관은 괴한들이 개의 목줄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갔다고 희미하게 기록해 놓았다. 이 기록은 공식 보고서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이태준 팀장님, 여기 이 기록을 보세요. 바클리는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납치당한 것입니다. 지수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은 소방관의 수첩을 보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백상과 한상철이 자신의 여동생을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클리까지 납치하여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그들이 바클리를 왜 납치했을까요? 혹시 블랙 로터스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지수가 물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클리는 똑똑한 개였습니다. 그들은 바클리의 지능을 이용하려 했을 겁니다. 인간의 뇌를 조종하는 실험에 동물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클리를 납치한 괴한들의 흔적을 추적했다. 소방관의 증언과 당시 주변의 CCTV 기록들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괴한들이 타고 도주한 차량의 번호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번호판은 위조된 것이었지만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실제 차량의 소유주를 알아낼 수 있었다. 차량의 소유주는 놀랍게도 프로젝트 블랙 로터스의 또 다른 숨겨진 연구원인 강 박사였다. 강 박사는 한상철의 가장 충실한 부하였고 그의 모든 불법 실험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었다. 강 박사, 이 자가 바클리를 납치한 것입니다. 그는 분명 바클리를 실험에 이용했을 겁니다. 지수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강 박사의 행방을 추적했다. 강 박사는 한상철이 체포된 후 잠적했지만 그의 은신처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강 박사는 서울 외곽의 한 외딴 농가에 숨어 있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지하에는 비밀 연구시설이 숨겨져 있었다. 민준과 지수는 강 박사의 농가로 향했다. 그들은 농가 안으로 잠입했다. 농가 안은 어둡고 고요했다. 지하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발견한 그들은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갔다. 지하 연구시설은 한상철의 광산 실험실보다 훨씬 더 음산하고 끔찍했다. 수많은 동물들이 실험 대상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곳곳에는 블랙 로터스 프로젝트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클리가 있었다. 바클리는 거대한 유리 우리 안에 갇혀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했다. 녀석의 몸에는 알 수 없는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바클리는 그들을 보자마자 희미하게 짖었다. 바클리! 태주는 바클리에게 달려가 유리 우리를 열려했다. 하지만 유리는 특수 강화 유리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때 강 박사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태준 팀장,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군. 역시 끈질긴 사냥개로군. 강 박사, 네가 바클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네가 바클리에게 드론을 조종하는 능력을 심은 것인가? 태주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강 박사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바클리는 나의 걸작이다. 블랙 로터스 프로젝트의 가장 위대한 성공작이지. 나는 바클리의 뇌에 신경 조작 물질을 주입하고 최첨단 장치를 연결하여 드론을 조종하는 능력을 부여했다.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다. 녀석은 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완벽한 도구이자 나의 모든 지식을 흡수하는 살아있는 슈퍼컴퓨터다. 강 박사의 말에 태준과 지수는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바클리가 강 박사의 잔혹한 실험의 희생양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바클리가 그들을 도왔던 것은 강 박사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였던 것이다. 개자식, 네가 감히 이런 끔찍한 짓을 하다니. 태준은 강 박사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다. 강 박사는 태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태준은 그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강 박사를 제압하고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말해. 바클리의 능력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지? 바클리는 너의 장난감이 아니야. 태준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강 박사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미 늦었다. 바클리의 뇌는 이미 신경 조작 물질에 완전히 침식되었다. 녀석은 이제 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녀석은 영원히 나의 실험체가 될 것이다. 그 순간 바클리가 유리 우리 안에서 격렬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녀석의 눈빛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녀석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다. 바클리, 왜 그래? 태준은 바클리에게 달려갔다. 강 박사는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경 조작 물질의 부작용이다. 녀석은 이제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녀석은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다. 태준은 강 박사의 말에 절망했다. 바클리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려 했던 것이다. 강 박사, 당장 바클리의 고통을 멈춰라.
바클리의 능력을 원래대로 돌려놓아. 지수는 강 박사에게 소리쳤다. 강 박사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바클리를 통제할 수 있는 리모컨을 들고 있었다. 이 리모컨 하나면 바클리는 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완벽한 도구가 될 것이다. 아니면 스스로를 파괴할 수도 있지. 강 박사는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려 했다. 그 순간 태주는 몸을 날려 강 박사의 손에서 리모컨을 빼앗았다.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태주는 강 박사를 제압하고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태준 팀장님, 리모컨으로 바클리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어서요. 지수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태주는 리모컨을 들고 바클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는 리모컨의 버튼들을 살폈지만 어떤 버튼이 바클리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잘못된 버튼을 누르면 바클리가 영원히 고통받을 수도 있었다. 그때 바클리가 유리 우리 안에서 희미하게 짖었다. 녀석의 눈빛은 태준을 향해 애원하는 듯했다. 녀석은 마치 특정한 버튼을 가리키는 듯 자신의 발로 유리 우리를 툭툭 쳤다. 태준은 바클리의 눈빛을 보고 직감했다. 바클리는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바클리가 가리키는 버튼을 눌렀다. 미빅! 하는 소리와 함께 리모컨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바클리의 몸을 감쌌고 녀석의 몸에 연결되어 있던 장치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다. 바클리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바클리! 태주는 바클리에게 달려갔다. 잠시 후 바클리는 눈을 떴다. 녀석의 눈빛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녀석은 평범한 개처럼 태준을 바라봤다. 녀석은 드론을 조종하는 능력을 잃은 듯했다. 바클리, 괜찮아? 태준은 바클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바클리는 태준의 얼굴을 핥으며 그를 위로했다. 녀석은 이제 더 이상 실험체가 아니었다. 녀석은 다시 태준의 소중한 동반자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때 경찰 특공대가 강 박사의 농가를 급습했다. 한지수는 강 박사의 위치를 파악하자마자 경찰에게 연락했던 것이다. 강 박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불법 실험은 만천에 드러났다. 강 박사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고 영원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블랙 로터스 프로젝트의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태준의 여동생의 죽음, 지수의 아버지의 누명, 그리고 바클리의 고통까지 모든 악몽이 끝났다. 태준은 바클리와 수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바클리는 이제 평범한 개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태준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였다. 수아는 완벽하게 회복되어 대학교에 진학하여 심리학을 전공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돕는 심리 상담사가 되었다. 한지수는 국정원을 그만두고 태준의 레이싱 타임 합류했다. 그녀는 태준의 매니저이자 그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태준은 다시 레이서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레이서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과 희망을 가지고 달리는 레이서였다. 그는 모든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전 세계 레이싱 팬들의 영웅이 되었다. 그는 코리안 라이트닝이라는 별명 대신 호프 레이서라는 새로운 별명으로 불렸다. 그의 레이싱 타임은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불우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그들은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아름다웠다. 민주는 설아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설아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폐차 직전에 낡은 택시와 부딪힌 재벌집 막내딸, 그리고 전직 F1 레이서였던 택시기사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는 전설처럼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지만 이태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련한 그리움이 남아있었다. 바클리는 비록 드론을 조종하는 능력을 잃었지만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영리하고 깊었다. 태준은 바클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지수와 함께 고도로 훈련된 특수 목적 드론팀을 창설하기로 했다. 이 팀은 기존의 SWAT, 팀이나 국정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특화된 부대였다. 바클리의 놀라운 능력과 희생은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인간과 동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정의 구현. 그것이 그들이 꿈꾸는 미래였다. 그들은 바클리를 팀의 명예로운 마스코트로 임명했다. 바클리는 더 이상 드론을 조종하지 않았지만 녀석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팀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녀석은 언제나 태준과 지수 곁에서 그들을 지켜주었다. 어느 날 이태준은 한지수와 바클리, 그리고 회복된 수아와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감쌌다. 태준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마치 한 편의 영화 같군요. 지수는 태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시련 덕분에 우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찾았죠. 수아는 바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오빠, 언니, 바클리,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바클리는 태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평온하고 따뜻했다. 이태준은 지수와 수아, 그리고 바클리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과거의 아픔은 더 이상 그를 얽매지 않았다. 그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이태준은 바클리와 수아, 그리고 한지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한상철과 강 박사의 악행이 모두 드러나고 블랙 로터스 프로젝트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악몽이 끝났다. 태준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지수가 있었고, 건강을 되찾은 수아가 있었고, 그리고 특별한 동반자 바클리가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행복과 평화로 채워졌다. 바클리는 드론을 조종하는 능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태준과 지수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였다. 녀석의 영리함과 충성심은 변함이 없었고, 녀석은 그들의 곁에서 언제나 큰 위안과 기쁨을 주었다. 수아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심리학을 전공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돕는 심리 상담사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다. 한지수는 국정원을 그만두고 이태준의 레이싱 타임 합류했다. 그녀는 태준의 매니저이자 그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차가운 정보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준의 옆에서 따뜻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그의 꿈을 함께 이루어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그는 이제 지수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응원하며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이태준은 다시 레이서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레이서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과 희망을 가지고 달리는 레이서였다. 그는 모든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전 세계 레이싱 팬들의 영웅이 되었다. 그는 코리안 라이트닝이라는 별명 대신 호프 레이서라는 새로운 별명으로 불렸다. 그의 레이싱 타임은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불우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그들은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아름다웠다. 태주는 지수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지수는 태준의 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폐차 직전에 낡은 택시와 부딪힌 재벌집 막내딸, 그리고 전직 F1 레이서였던 택시기사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는 전설처럼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지만 이태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련한 그리움이 남아있었다. 바클리는 비록 드론을 조종하는 능력을 잃었지만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영리하고 깊었다. 태준은 바클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지수와 함께 고도로 훈련된 특수 목적 드론팀을 창설하기로 했다. 이 팀은 기존의 SWAT, 팀이나 국정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특화된 부대였다. 바클리의 놀라운 능력과 희생은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인간과 동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정의 구현. 그것이 그들이 꿈꾸는 미래였다. 그들은 바클리를 팀의 명예로운 마스코트로 임명했다. 바클리는 더 이상 드론을 조종하지 않았지만 녀석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팀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녀석은 언제나 태준과 지수 곁에서 그들을 지켜주었다. 특수목적 드론팀은 빠르게 성장했다. 태준은 팀의 리더로서 뛰어난 지휘력과 전략을 발휘했고, 지수는 데이터 분석 능력과 정보 수집 능력을 통해 팀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다. 그들은 최첨단 드론 기술과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맞섰다. 사이버 테러, 고도로 조직화된 범죄 집단, 그리고 은밀하게 활동하는 테러 조직들을 추적하고 제거했다. 그들의 활약은 국가 안보에 큰 기여를 했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했다. 어느 날 이태준은 한지수와 바클리, 그리고 회복된 수아와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감쌌다. 태준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마치 한 편의 영화 같군요. 지수는 태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시련 덕분에 우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찾았죠. 그녀의 눈빛은 태준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빛났다. 수아는 바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오빠, 언니, 바클리,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밝고 희망찬 미래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클리는 태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평온하고 따뜻했다. 녀석은 더 이상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바클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다. 이태준은 지수와 수아, 그리고 바클리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과거의 아픔은 더 이상 그를 얽매지 않았다. 그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SWAT팀의 영웅 이태준, 그리고 그를 도운 의문의 드론, 그리고 그 드론을 조종했던 특별한 개 바클리. 이 모든 것은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태주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영웅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꿈을 함께 이루어갈 동반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가끔 폐쇄된 화학공장과 강 박사의 지하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그곳은 한때 그들에게 끔찍한 악몽을 안겨주었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그들의 승리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다짐했다. 이태준과 한지수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연구를 계속했다. 그들은 단순히 범죄를 막는 것을 넘어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려 노력했다. 그들은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밝고 희망찬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바클리는 그들의 곁에서 언제나 함께했다. 녀석은 그들의 모든 여정을 지켜보며 때로는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영감을 주기도 했다. 녀석의 존재는 그들이 인간과 동물의 협력을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수아는 심리 상담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다. 이태준, 한지수, 강수아, 그리고 바클리. 그들은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용기로 가득한 두 사람과 특별한 동반자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